작년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올해 그 상반기 기준으로 피해 금액이 한 6,400억 정도입니다. 법원 등기가 도착했다. 그러니까 뭐 소송 관련된 소장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포를 야기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머니톡 가족 여러분, 저는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한 PP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주식과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대응단 강인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외모에 감사합니다. 저도 저렇게 좀 이렇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 외모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신데, 이름만큼 강인 본명이시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름만큼 강인하게 좀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아마 주변 분들 중에서는 보이스피싱, 저희 어머님도 사실 당할 뻔하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사고 사례들 오는 거 보면 이제 그런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이제 금융기관이 요즘에 워낙에 교육들이 잘 돼 있어서 송금하기 직전에 맞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긴 한데, 여전히 많이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고 사례하면서 저희들 이제 내려오는 거 보면.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좋은 말씀 오늘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문자 받은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카드 배송원 사칭에서 이제 보이스피싱 수법, 이제 카드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송 중입니다 이런 거겠죠. 이게 어떤 경로로 시작되고 이게 어떤 피해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카드 배송 사칭 사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유행하기 시작된 것이 이제 작년 하반기 정도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하고 사실 지금 현재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사실 가장 또 골치 아픈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 피해자도 많이 양산되고 있거니와 또 피해 금액도 크게 이제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뭐 수법은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진행자님도 전화를 받으셨다니까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카드 배송원이라고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명의로 카드가 발급이 돼서 배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소가 어디 맞으시죠?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주소는 진짜 그 피해자의 주소일 수도 있고 그 뭐 전에 살던 주소일 수도 있고 완전히 허위의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주소로 배송하려고 그러는데 뭐 제가 맞습니까?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피해자는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이유냐라고 카드 배송원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는 배송만 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콜센터로 넘겨준다고 콜센터 번호를 전달을 해줍니다. 콜센터 번호, 근데 물론 가짜 콜센터죠. 그러면 가짜 콜센터로 그 피해자가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콜센터 직원이 뭔가 보안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격 조정 앱을 깔도록 유도를 합니다. 원격 조정 앱을 깐 다음에 앱을 설치하도록. 그건 피해자 스스로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격 조정 앱을 깐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명목은 뭐 악성 앱이 깔렸는지 뭐 개인 정보가 누출된지 이걸 검사한다라고 하면서 악성 앱을 그 다음 단계로 까는 겁니다. 그럼 악성 앱을 깔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휴대폰이 이제 좀비폰이 되는 거죠. 이제 말미에서는 거기에서 콜센터에서 선생님 명의로 이제 그 카드 연결 계좌가 개설됐다라고 하면서 이거 명의 도용된 것 같으니까는 이제 금감원으로 연결시켜 주겠다, 검찰로 연결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나타나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뭔가 그 범죄 집단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는 당신의 자산을 검수를 해야 되니까는 이체를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점차 이체를 하게 시키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체는 하는 과정에서 뭐 당연히 뭐 빨리 제대로 협조를 안 한다거나 의심을 표한다거나 그러면은 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느냐. 너 이런 식이면 당신 그런 식이면은 말 그대로 이제 구속 기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체를 시키게 하는
예,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2차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2차라고 하면 이제 선뜻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법한데 약간 그게 심리적으로 약간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콜센터에서 아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격 재정 앱을 깐 다음에 악성 앱을 까는데 그 악성 앱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이냐면은 좀 수사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이제 강수 강발형 앱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강제 수신, 강제 발송 해서 번호를 갖다가 조작하는 그리고 그 통화 내역도 모니터링하고 개인 정보도 당연히 다 빼내고 더불어 메시지도 모니터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의심을 갖고서는 자기 친구한테 전화했다라는 게 이제 당연히 모니터링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순간에 이제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이랑 지금 수사기관 중인데 왜 수사 진행인데 지금 누설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는 예,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몇 주 전에 한번 손님 이제 타 기금기관으로 돈을 갑자기 보내려고 한 거를 저희 업무팀 직원이 막아서 막은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오면 대부분 다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이체해달라. 근데 누가 봐도 주변 3자가 보기에는 이거 보이스피싱인 거 맞는데 막 그렇게 막 말씀하셨는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심리가 다 거기서 기인이 되는 건가 봅니다. 당해보질 않아가지고. 진행자님 방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창구에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일하시는 곳이 이제 증권사이다 보니까는 이제 객장이라는 것이 조금 그 2층이라든가 뭐 대체로 그런 증권사 객장은 좀 2층에 많이 위치하다 보니까는. 뭐 증권사는 좀 해당 사항은 없을 텐데 그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일당들이 밖에서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실제 객장을 방문하기 전에는 방문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도 합니다. 그 직원들이 그 범죄의 일당들이다. 그러니까는 너를 지금 속이고 있다라. 뭐 좀 사실 납득은 가지는 않는데 그런 식으로 속여서 그런 창구 직원들도 그 범죄 당신이 연루돼 있는 범죄 집단의 일원으로서 당신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라고 사전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카드 쪽으로 돌아가서요. 저 막상 하는 대로 처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기범들이 이제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신청한 적 없는데 그냥 툭 끊어버리거든요. 신청하지 않았다. 왜냐면 사실 이게 유효기간 만료돼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본인이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이 또 있나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나요?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그 배송원이 하는 역할은 아주 굉장히 작은 부분을 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킹이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자님도 이제 카드는 다 만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카드를 만들 때 당시에 그 절차에 대한 기억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자세한 기억. 그냥 뭐 시청 다음 누르고 그냥 그렇게 하지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실제 실청 과정을 보면은 수많은 인증 과정이 있거든요. 금융회사는 뭐 당연히 그런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남아 있는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흐려지기 나름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게 신청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 몇 개 입력하면 끝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신청 안 한 카드, 자기가 신청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개인정보가 털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 역할을 카드 배송원이 담당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두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이 그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는 자의 역할이다. 라는 거죠. 나의 개인정보가 털렸을까? 의심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카드 그 콜센터로 연결을 시키게 하는 역할인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정보는 이미 다 중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사실
요즘엔 모르는 번호 오면 웬만해서는 다 받지 않고 뭐 특별하게 저장되는 건 받거나 아니면 강제 이제 스팸 거부 뭐 이런 걸로 해놓는데 역시나 아직도 이런 부분에 취약하신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저희가 그 방송 전에 우리나라만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들 뭐 특징이 있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보이스피싱의 약간 종합 백화점 같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뭐 이제 각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다 가나 문화에 따라서 조금 이제 수법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수법들이 좀 증가 추세에 있는지 뭐 최근 또 특히 뭐 한 1, 2년 안에 어떤 범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좀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조금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코로나 이전까지 좀 잠깐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서부터 해가지고는 사실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사실 그 코로나가 종료되기까지는 약간 그 좀 하락 추세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사회적 이동이 원활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면서부터 다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원인을 갖다가 뭐 하나로 이제 꼽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코로나 시기에는 그 아무래도 사회적 이동이 어렵고 그리고 다들 이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 보이스피싱의 저희 본거지가 보통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거슬러 이제 되돌이켜 보면은 그 봉쇄가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가 굉장히 좀 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 활동 자체가 위축이 받았네요. 예,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풀리면서 기존에 활동했던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증가의 하나의 요인이고 거기다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드 배송 사칭이라는 그런 새로운 아주 사기범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용되기 시작해서 작년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금액으로는 올해까지도 그런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올해 그 상반기 기준으로 피해 금액이 한 6,400억 정도입니다. 6,400억이요? 예. 근데 작년 동기 대비로는 한 배 정도 그게 그러니까 90% 정도 지금 증가한 모습이거든요. 피해자 수는 한 20% 정도밖에 같은 기간 동안에 20%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 카드 배송 사칭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사람들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크게 만드는데 주요했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수법이군요. 예. 참.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게 사실 당할 때는 모르다가 돈을 송금하는 순간 아차차 하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런 사례를 댔다.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즉시 치아슨 조치가 사실 우리가 112밖에 생각이 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 중국에 있다고 치면 또는 다른 나라에 있다고 치면 잡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인식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인식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셨던 이제 경찰 신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피해금을 이체한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갖다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피해금을 이체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 24시간 콜센터가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돈을 송금했으니까는 그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해줘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신청하고 그 다음에 경찰 신고. 경찰은 어차피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인지된다고 하더라도 뭐 해당 계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 정지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 계좌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해당 금융기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도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 지급 정지.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어라고 하면은 그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그 이체된 금융기관으로 그 지급 정지를 해달라고 네. 대신 요청을 해주기도 하니까는 네, 네. 생각나시는 금융기관에 다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실 때 그 보낸 그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뿐만 네. 아니라 본인 계좌에 대해서도 다른 계좌에서 또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일괄 지급 정지도 함께 신청하시면은 그래도 초동조치로서는 주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그 이후에 이제 수사기관에 가셔서 사건 신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절차를 갖다가 뭐 채권 소멸 절차라고 해서 이제 그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네. 있습니다. 물론 뭐 100% 환급되는 게 네. 아니라 이체된 계좌에 남겨져 있는 피해금을 돌려주는 네. 절차가 네, 네. 법상으로 있거든요. 통신사기 네. 피해 환급법상에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는 뭐 그 절차를 갖다가 취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급정지하면은 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다 알려줍니다.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죠.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는 있다 보니까는 우선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신고하셔라. 네. 뭐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경찰 신고보다 지급 정지가 돈 빠져나가는 게 빵을 막는 거예요. 우선이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대면하거나 이제 이런 배송을 가장하는 수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 또 예상을 하고 있는 수법들이 있으세요? 혹시? 예상을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카드 배송 사칭이라는 것이 새로운 수법이긴 한데 큰 범주에서는 아까도 그 범죄 진행 과정을 좀 설명드렸던 데도 좀 이제 말미에 나오긴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검찰, 금감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카드 배송 사칭 사기도 기관 사칭 유형으로 크게 묶입니다. 그러니까 하부 카테고리인 거죠. 그 하부 카테고리 내에서 그 카드 배송원과 가짜 콜센터 직원이라는 두 명의 그 이제 또 하나의 액터, 두 명의 액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점에 베리에이션이 있는 건데 그런 식의 이제 변종이 생기는 건데 뭐 요새는 뭐 새롭게 어떤 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뭐 다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간간히 나타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가전 렌탈, 자기가 신청하지 않은 가전 렌탈 같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 워낙에 렌탈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 카드 배송 사칭과 유사한 형태는 아닙니다만 이제 법원 등기가 도착했다. 그러니까 뭐 소송 관련된 소장이 그건 좀 철렁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포를 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 주소가 어디냐 이렇게 확인하는 식으로 하면은 본인은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나의 사건 검색, 그러니까는 허위의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로 유도를 해가지고는 이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참 똑똑해야 범죄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만들어진 핵심 수칙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핵심 수칙이라고 하면은 뭐 자주 뭐 여러 그 기관 이제 관련 기관에서 이제 홍보가 된 바입니다. 진짜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모르는 전화, 모르는 문자 메시지 그냥 무시하거나 안 받거나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출처가 불명한 URL은 클릭하지 말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기본이네요.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피해자한테 어떤 거를 막 피해자한테 뭐 많이 알게 하면 많은 것을 알아야만 이걸 지킬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 예방적은 아니거든요. 기본에 충실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지인 같은 경우에는 사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확인을 실제 그 가족이랑 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는 가장한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개인정보를 갖다 풀로 입력하라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거는 뭐 가짜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유념하시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하나 그 정부와 공공기관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건데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사기범들이 온갖 구실을 만들거든요. 뭐 특급
특급 수사다, 보안 수사다, 이거 유출하면 안 네. 된다.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하긴 하는데 그렇군요. 그래도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정부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식의 요구가 있다면은 그거는 100%다라고 여기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키셔도 이게 모르는 번호 사실 저도 이제 회사로 이제 전화를 고객님께 전화드리면 이제 요즘 일반 전화로 가니까 일반 전화 아예 안 받으시는 분들 사실 많아요. 네, 좀 애로사항도 있긴 하지만 정말 모르는 번호는 정말 안 받고 그리고 공공기관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기본적인 것만 지키시면 보이스피싱은 그래도 1차적으로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인 팀장님과는 1부 여기서 하고요. 2부에 더 흥미진진한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